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어르신들은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약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땀을 쏟거나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분명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운동을 했음에도 무릎과 손목이 망가지거나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운동이 분명 몸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운동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몸을 지켜주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한국의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 두 가지 길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걸었는데 밤에 다리가 퉁퉁 붓고, 어느 날은 무게를 더 늘렸더니 허리가 삐끗하고, 그 순간 들려오는 속마음은 늘 같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새벽같이 헬스장에 가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무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목과 무릎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심폐기능 검사에서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럼 운동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운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단순한 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휴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방식이 정말 내 몸에 맞는 걸까? 우리는 흔히 숫자에 집착합니다.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가, 몇 보를 걸었는가, 몇 분을 뛰었는가. 그러나 몸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은 자극과 회복의 균형을 기억합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내일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100%를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남김없이 쏟아낸 결과는 다음 날의 피로, 그리고 몇 년 뒤 찾아오는 관절의 마모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운동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조율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건강한 길이고 무엇이 위험한 길인지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에 가보시면 아침 6시마다 나타나는 70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레그프레스 기구에 100kg 넘는 무게를 걸고 발로 밀어 올립니다.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와, 저 나이에 저렇게 하시다니 대단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꼭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무릎은 비명을 지르고 손목은 부어 오릅니다. 결국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 소리가 나고 진료실에서는 MRI 사진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에 사는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걸음수가 찍히는 순간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시큰거리고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심폐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라던데 왜 이런 거죠?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례는 많은 한국 어르신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일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람 중 40% 이상이 꾸준히 운동해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헬스장에서 무겁게만 하다가 무릎 연골이 닳아버린 분, 매일 같은 길만 걸어서 발목 관절이 손상된 분, 아픈데도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큰 부상을 입은 분.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서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르신 세대는 젊은 시절 대부분이 힘든 노동을 몸으로 버텨왔습니다. 공사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써도 다음 날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몸에 각인되어 있어서 지금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70대의 몸은 30대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이미 몸 곳곳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 상태에서 무조건 꾸준히 매일 많이를 외치며 운동을 하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릎, 발목, 허리 같은 부위가 가장 먼저 항복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다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치는 게 당연하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다치지 않고 오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운동의 성공은 얼마나 세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자동차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를 매일 같은 길, 같은 속도로만 달리게 하면 특정 바퀴만 빨리 닳습니다. 결국 그 바퀴가 먼저 터집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특정 관절이 먼저 망가지고 그때부터 건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박만수 어르신, 안양의 김정자 어르신, 두 분 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열심이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분만의 사연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어르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몸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무릎 통증이 줄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그 변화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반나절만 움직여도 사흘은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노화된 몸의 특징입니다. 근육, 관절, 인대, 심장, 폐. 모든 것이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한 운동이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관절을 보겠습니다. 무릎과 발목, 손목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동안 써도 밤새 다시 채워져서 아침이면 매끈해집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혹사하면 다음 날은 여전히 관절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기름칠 안 한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관절이 뻣뻣한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는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면서 근육은 더 튼튼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상처가 나이가 들면 3, 4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회복되기도 전에 또 같은 부위를 혹사하면 아직 꿰매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칼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매일 하는 것보다 충분히 회복하며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장과 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다시 안정 속도로 돌아오는데도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쉽게 숨이 차고 그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체감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평균 근육량은 20대 대비 30% 이상 줄어듭니다. 근력은 절반 가까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대처럼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차이는 회복력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고무줄 같아서 아무리 당겨도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무줄이 늘어진 것처럼 당기면 돌아오는데 훨씬 오래 걸리거나 아예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꾸준함만 외치다 보면 결국 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벽돌이고 관절은 기둥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하루는 벽돌을 쌓고 하루는 그것을 말리고 또 하루는 기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벽돌만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은 무너집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바로 이 건축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7일 운동그룹과 주 34일 운동그룹의 부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오히려 근력 향상은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 든 몸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회복의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운동하려고 할까? 아마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오랜 신념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몸은 더 이상 그 신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많이 해라가 아니라 잘 회복해라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몸은 매일같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발목이 뻣뻣한지,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존중하면 몸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억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운동의 길은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합니다. 나이든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몸이 상당히 지쳐 있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과한 강도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자극이 됩니다. 이 정도는 들어야 운동이지. 가볍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를 매일 반복하면 무릎과 손목은 회복할 틈도 없이 닳아버립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무릎 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편중된 패턴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같은 속도, 같은 길, 같은 방식으로만 걸으면 결국 같은 부위만 계속 쓰게 됩니다. 발목과 무릎이 먼저 피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무시합니다. 그 결과는 관절염과 만성 통증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휴식의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후 하루만 쉬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쉬면 운동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사실은 그 하루의 휴식이야말로 몸을 살리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증, 붓기, 피로.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정도 아픈 건 운동하는 사람이면 다 겪는 거지 라는 말 속에 얼마나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뚝 하는 소리를 들은 뒤에는 운동은커녕 몇 달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숫자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몇 보를 걸었는가,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가, 몇 시간을 운동했는가. 이런 숫자들은 성취감을 주지만 몸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을 기억합니다. 숫자를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몸의 상태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숫자는 늘어나도 건강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공부와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시험처럼 몸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운동 관련 부상은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부상이 가장 많았는데 그 원인 대부분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꾸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버티는 힘이 줄어들수록 그 해로운 습관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습관을 돌아보고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한 체력 경쟁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지혜의 싸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강하게, 무조건 많이, 무조건 매일. 이런 공식은 이미 우리 몸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숫자보다 균형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운동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운동하는 걸까? 바로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습관을 바꾸고 몸을 회복시킨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고 몸의 신호를 존중했을 때 기적처럼 달라진 어르신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박만수 어르신은 원래 헬스장에서 무게를 늘리는 것에 자존심을 걸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이 닳고 손목이 부어 진료실에 왔을 때 처음에는 제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무거운 걸 안 들면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통 들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무게 자랑이 목표가 아니라 오래 쓸 무릎이 목표입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2리터짜리 물통 2개로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세트, 이틀 운동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기. 끝나고 나서는 5분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던 표정이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8주째,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도 무릎이 안 아파요. 그리고 아직도 힘이 있네요. 무게는 줄였지만 건강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양의 김정자 어르신은 만보 걷기를 신앙처럼 지켜왔던 분입니다. 하루라도 목표를 못 채우면 불안해 잠도 안 오셨습니다. 제가 만보를 6,000보로 줄이자고 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살찌면 어떡해요? 하지만 발목과 무릎이 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득했고 대신 부엌 싱크대를 잡고 발뒤꿈치 들기와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를 걸어와서 선생님, 뭔가 덜한 것 같아요 라며 불안해했지만 3주가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 발목이 안 시큰거려요. 6주째에는 계단을 오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 보러 가는 길이 겁이 안 나네요. 숫자는 줄였지만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더 편안해진 겁니다. 서울 노원구의 오연자 어르신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걷습니다. 대신 고무밴드를 이용해 팔과 다리를 당기는 근력 운동을 곁들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아프면 미련 없이 하루를 쉽니다. 누가 오늘 쉬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면서 쉬는 것도 훈련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그 여유가 바로 장수 비결입니다. 경기 부천의 장영호 어르신은 헬스장을 다니지만 무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으로 몸을 푼 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없는 기구만 선택해 가볍게 운동합니다.
힘든 부위는 맨몸 운동으로 대신하고 마무리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가벼운 걸음으로 헬스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이 가벼워야 성공한 겁니다. 라는 그의 말에 관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을 무겁게 오래 하기보다 가볍게 다양하게 했다는 점. 둘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플 때는 조절하거나 쉬었다는 점. 셋째, 회복을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결과 어르신들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계단을 오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얻는 것입니다. 잘 쉬어주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숫자보다 균형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로 가는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더 힘들지? 라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박만수, 김정자, 오연자, 장영호 어르신처럼 습관을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몸을 존중해 보십시오. 내일의 건강은 그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의학 논문과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기억하기 쉬운 생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노년기 운동의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공식은 강한 건 짧게, 약한 건 오래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큰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게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발목에 가벼운 물통을 걸고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 이 정도면 근육은 자극을 받고 관절은 안전합니다. 반대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같은 것은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기분 좋을 정도까지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하루에 2가지 이상 섞입니다. 걷기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는 건 몸의 일부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만 빨리 닳습니다. 따라서 걷기와 함께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 싱크대 잡고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과 무릎의 부담이 줄고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65세 이후 낙상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운동 다음 날은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기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뻣뻣하면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전날 40분 걸었다면 다음 날은 20분만 걷거나 실내에서 가볍게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정도만 해주세요. 이 습관을 지키는 분과 무시하는 분은 1년만 지나도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네 번째 공식은 회복도 운동의 일부로 복입니다.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은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커집니다. 관절도 쉬는 동안 윤활액이 채워집니다. 쉬는 날을 게으른 날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60세 이상은 주 3대 4일 운동, 나머지는 회복일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공식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를 믿깁니다. 만보, 10kg, 1시간. 이런 숫자는 성취감을 주지만 몸의 언어는 다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발목이 붓는지,
숨이 가쁜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건강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를 채워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6번째 공식은 꾸준함보다 유연함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특히 꾸준해야 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꾸준함보다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은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이 무거운 날은 산책 대신 집에서 맨손 근력 운동을 하는 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장수 비결입니다. 이 6가지 공식은 의학적으로도 실제 사례에서도 검증된 원칙입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무게를 줄이고 짧게 하면서 회복 시간을 주자 무릎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만보를 고집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섞자 계단 오르내림이 편해졌습니다. 오연자, 장영호 어르신은 처음부터 유연함과 다양성을 지켜왔기에 여전히 웃으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원칙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 하나, 물통 2개, 고무밴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비싼 장비도 멋진 헬스장도 아닙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추고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뀔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병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운동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박만수 어르신의 무릎, 김정자 어르신의 발목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연자 어르신의 여유, 장영호 어르신의 지혜 역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몸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젊은 시절처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지켜야 합니다. 무거운 걸 들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 숫자와 성취감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운동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쓸 체력을 저축하는 일이다. 오늘 100포인트를 다 써버리면 내일은 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0, 80포인트만 쓰고 남겨두면 그 남은 힘이 내 몸을 고치고 다시 기운을 채워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겁게 오래 매일 반복하며 몸을 혹사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다양하게, 회복을 존중하며 몸과 대화하는 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힘.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바로 오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제는 결심해 주십시오. 운동의 양보다 질을, 숫자보다 신호를, 꾸준함보다 유연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앞으로 10년, 2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오래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쉬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운동의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알림 설정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85세가 넘도록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스스로 걷고 먹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머지 7명은 예고 없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다녀오고 밥을 잘 드셨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응급실과 병동에서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수없이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밥도 잘 드셨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영양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90세, 100세까지 씩씩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자 탓이라고, 타고난 체질 탓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고 지켜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화려한 유전자도 아니고 값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4가지가 생사를 갈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컵이나 마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근육을 움직여 보셨나요? 복용하는 약이 몸에서 어떤 영양분을 빼앗아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이 4가지 질문은 어르신들의 삶을 뒤흔드는 키워움이자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의료센터에서 지난 10년간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무려 87%가 85세를 훌쩍 넘겨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4가지 습관을 지켰을 뿐입니다. 물을 제때 마시고 근육을 꾸준히 움직이고 약물의 빈틈을 식단으로 채우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일 마셔도 되지. 운동은 시간이 날 때 하지 뭐. 약은 그냥 먹으면 끝이지. 사람 만나는 건 귀찮아.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8세 김영호 어르신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평소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운동도 가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약은 성실히 챙겼지만 무슨 성분이 빠져나가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배우자가 떠난 뒤에는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알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85세를 넘기는 삶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컵 물,
오늘의 10분 운동, 오늘의 짧은 대화가 쌓여서 내일의 10년, 20년을 지탱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느낄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밤에 잠이 들기 어렵고 자꾸 깜빡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4가지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차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수치와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며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끄고 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5세 이전에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 바로 몸속의 물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심지어 목이 마르다는 신호조차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르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노화 가속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어지러워 소파에만 앉아 계셨죠. 밥맛도 없고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고 심지어 성격마저 예민해져 가족들과 갈등이 잦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유일한 문제는 몸속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3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몸은 알게 모르게 나트륨과 수분을 계속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4컵, 정확한 시간대에 맞추어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주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화도 덜 나고요. 바로 이것이 탈수 회복의 첫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탈수가 지속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압은 높아지며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혈전 하나가 뇌로 향하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향하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단순한 수분 부족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 탓이 아니라 물 부족 탓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가장 건강한 신호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라면 탈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혀를 거울로 보세요. 표면이 갈라지거나 하얗게 마른 느낌이 든다면 체내 전체가 건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피부를 손등에서 살짝 꼬집어 보세요. 금세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펴진다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잔이나 마셔야 합니까? 흔히 하루 8잔을 권장하지만 억지로 들이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제가 권하는 4번의 황금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우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완화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 소화를 돕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움직이면서 잃은 수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너무 늦지 않게 반 컵에서 1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탈수를 막고 몸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단 3일에서 5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이 부드러워지고 두통이 줄어들며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물을 마셨을 뿐인데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더 잃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하시지만 목마름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커피 3잔으로 수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한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체내 수분량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줄이고 물 4컵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나 향상되었습니다. 물은 값비싼 약도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시기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85세, 아니 100세까지 이어지는 삶을 지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워주면 활력을 되찾고 물을 방치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건강 비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생명의 기둥, 바로 근육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몸의 마지막 성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지런히 걸어도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고관절이 골절된 채 다시는 병원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다리 근육은 낙상을 막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체 근육은 일상 동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폐렴 같은 감염 질환 위험까지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인 셈입니다. 78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셨습니다. 본인도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그런데 근육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 앞에서 발을 헛디뎌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졌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식욕도 삶의 의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걷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지구력을 위한 운동일 뿐입니다. 근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올린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며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두 발을 모은 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2초간 멈췄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련되면서 다리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싱크대나 테이블을 살짝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휘청거리지만 매일 하면 점점 중심을 잡는 힘이 커집니다. 균형 능력은 나이와 무관하게 훈련할 수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식탁 옆에서 잠시 쉬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하느냐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병원 10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에 가장 잘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라집니다. 누워서 하루 이틀만 지내도 근육은 1%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단 사라진 근육을 되찾는 데에는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한 어르신들 중에는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 발 뒤꿈치 들기를 10번, 한 발로 서기를 하루 3번씩 꾸준히 한 결과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동네 시장을 다녀와도 거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는 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의존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의자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85세, 90세, 100세까지 이어지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살아나고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과 근육 다음으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믿고 복용하는 약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고혈압 약이 뇌졸중을 막아주고 당뇨약이 합병증을 늦추며 고지혈증 약이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배운 사실은 약이 몸을 고쳐주는 동시에 몸속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영철 어르신은
늘 성실히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이 있었지만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도중 단어가 끊기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표정이 멍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치매 소견은 없었습니다. 대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여한 마그네슘 그리고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CoQ10, CoQ10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기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고지혈증 약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CoQ10을 떨어뜨립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을 뛰게 하고 비타민 B와는 뇌를 맑게 하며 CoQ10은 근육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기본 연료가 사라지면 몸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식단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1개로 심장과 신경에 필요한 비타민 B를 채우고 점심에는 꽁치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곁들여 오메가3와 CoQ10을 보충하며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보충제도 추가했습니다. 단 1달 만에 어르신의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당연히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약들이 내 몸에서 중요한 걸 빼앗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이 내 몸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약은 병을 잡는 대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고혈압 환자 중 마그네슘 결핍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고 당뇨 환자에서 비타민 B1 부족이 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의 30% 이상에서 CoQ10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식탁의 변화만으로도 이 빈틈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생선을 조금씩,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약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약을 믿되 음식으로 지혜롭게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빼앗기면 채워줘야 하고 부족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기 있게 살아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점점 기운이 빠져 결국 침대에 눕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약을 성실히 먹는데도 이상하게 피곤이 가시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근육이 자꾸 약해진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영양소의 빈자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은 고쳐주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식탁 위에 음식을 통해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이 빼앗아간 것을 음식과 습관이 되돌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학과 생활이 만나 완성되는 건강의 길입니다. 이제 물과 근육, 그리고 약의 그림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이나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며 염증 수치는 높아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지치며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80세 박모 어르신은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마당의 화초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귀찮아했고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은 올라갔고 불면에 시달렸으며 식욕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압보다도 눈빛 속 깊은 외로움에 더 주목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몸을 무너뜨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통화를 하세요. 자식과도 좋고 친구와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통화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불면도 줄었고 식사량도 늘었으며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외로움은 병이지만 그 약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도 사람의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관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오래 살아오셨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하루를 방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들려온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복지관 직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요즘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외출, 단 한 곡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그 어떤 질병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의 전화, 일주일 한 번의 외출, 경로당에서 부르는 노래 한 곡, 복지관에서 나누는 인사 한마디. 이 작은 행동들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사회적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약과 수술로 많은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따뜻한 관계는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힘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물, 근육, 약, 그리고 관계 단절까지 4가지의 큰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죽음을 늦추었으며 행복한 노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실제 삶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원칙들을 실천해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제때 마시는 것, 근육을 지키는 것,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들을 지켜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84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체중은 줄고 피로는 늘어나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지만 몸은 점점 마르고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4컵의 물, 식사 전 견과류 한 줌, 하루 10분의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그리고 매일 딸과의 짧은 통화 한 번.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은 서로 약속하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두 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량은 약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두 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그는 배우자 없이 오래 살아왔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들려온 음악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복지관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사람들과의 웃음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4가지 중 딱 하나만 바꿔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화분에 하루 한 컵의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 몸도 변화합니다. 그러니 오늘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셨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운동을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손자, 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이웃과 정답게 지내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 1컵, 운동 10분, 견과류 1줌, 전화 1통.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세포 하나하나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이 70세든 80세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바뀔 수 있고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고요한 새벽,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잠결에 다리를 움켜쥔 채 몸부림치는 한 노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종아리를 깊숙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다리가 굳어버린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이게 그냥 쥐가 난 건가? 아니면 더 큰 병이 시작된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발끝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살이 찢기는 듯 아파 견디기 힘들었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은 물을 마시거나 다리를 주무르며 잠시 지나겠지 하고 다시 눕곤 했을 겁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라며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단순한 근육 놀람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무심히 지나쳤던 다리 쥐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 온 의사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담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어왔던 고통, 혹은 가족이 겪었던 그 순간과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은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에게 꼭 필요한 건강 지식과 생활 습관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6세 이영호 어르신은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 쥐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근육이 놀랐다고 생각했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깊은 곳의 혈관 속에 피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피떡이 폐로 이동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를 가볍게 여겼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 그 충격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도 그냥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을 찾지 않고 무심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말합니다. 반복적인 다리 경련은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며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
신경이 지쳐 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대처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위험을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짜 이유를 6가지로 풀어드리고 예방하는 5가지 습관, 위급시 대처할 수 있는 4단계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의 실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께 더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밤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리 경련이 왜 생기는지, 많은 분들이 막연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하고 때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이유들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예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 과사용입니다. 평소에는 집 안에만 계시다가 손주들과 하루 종일 산책을 하거나 갑자기 농사일을 오래 하신 후에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낯선 활동에 혹사당하면 피로 물질이 쌓이고 그 결과로 갑작스러운 경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72세 한 어르신은 손주와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걸은 뒤 밤새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하루였지만 몸은 그만큼 큰 부담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자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구부린 채로 발끝이 아래로 처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은 계속 긴장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끝을 더 아래로 누르면 새벽에 근육이 갑자기 놀라며 쥐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단순한 자세 하나가 매일 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셋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작은 갈증을 넘기려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넷째는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나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주 쥐가 날까? 라는 질문은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말초 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 74세 여성 환자분이 한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부기까지 생겨 검사를 했더니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방치했다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근육 문제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혈관 속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일부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약을 복용한 뒤부터 증상이 잦아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약을 끊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든다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원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과사용,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노화에 따른 변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하십니까?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28%가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는 증상을 경험했고, 그중 12%는 실제로 혈관이나 신경질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병원에서 벌어진 생생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 가운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호소로 시작해 결국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 경련을 단순한 불편 정도로만 여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작은 신호가 얼마나 무섭게 바뀔 수 있는지 생생히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물을 더 마시고 바나나를 먹는 정도로 대처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걷는 동안에도 다리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말초동맥 질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다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했던 것이죠. 작은 경고음을 무시한 결과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병으로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72세 여성은 집안일을 하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면서 색깔까지 변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온 그녀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핏떡이 폐로 이동해 치명적인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몸속 혈관에서 이미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50%가 밤에 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그중 2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중 일부가 실제로 혈관질환, 신경질환, 심장질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쥐가 났다는 말 속에 건강의 운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욱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밤마다 깜짝 놀라 깨서 아내를 깨우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보니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쥐가 나면 그냥 참았는데 나중엔 다리가 점점 차가워져서 결국 수술까지 받았죠 라며 후회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신호를 무시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하는 다리 쥐를 흔한 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방심을 부르고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환자 가운데 약 15%는 실제로 심혈관계 이상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중 5%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주변 어르신 가운데도 이 숫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은 단순히 근육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 경고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방과 대처를 통해 삶을 지킬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급 상황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신호를 듣고 준비할 것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지켜야 할까요?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5가지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방만 제대로 해도 응급실에 올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지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잔다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이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긴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쥐가 쉽게 납니다. 가능한 한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이 자유롭게 놓이도록 하십시오. 무거운 이불 대신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30년 넘게 웅크리고 자던 습관을 고친 뒤 일주일 만에 다리에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와 발목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당기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 3동작을 2주 동안 매일 했는데 그 뒤로는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뚝 줄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입니다. 하루 1.5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침 전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낮 동안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우유,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1개를 먹으면서 경련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생활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 피가 몰려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TV를 볼 때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끝을 위아래로 쇼네 20회 움직여주는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보십시오.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돌려주어 큰 예방 효과를 냅니다. 5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입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잘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증상이 잦아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약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내 몸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펴고 자는 올바른 수면 자세,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 복용 약물 점검하기. 사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장비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고통스러운 밤을 편안한 휴식으로 바꿔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작은 습관의 힘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5가지 중 하나라도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음 습관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4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통 속에 버티거나 뻣뻣하게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꼭 기억해야 할 4단계 응급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자기 몸 쪽으로 서서히 당기면 갑작스럽게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라는 점입니다.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놀라며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근육을 어루만진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킬레스건과 발바닥까지 풀어주면 긴장된 근육이 훨씬 빨리 이완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5-10분 정도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승산혈 지압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바로 그 자리가 승산혈입니다. 이곳을 엄지로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 누르기를 5번 반복합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지압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경련이 훨씬 빨리 진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쥐가 났을 때 이 지압 하나로 큰 도움이 됐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급한 통증이 가라앉은 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현대 15분간 쥐가 났던 부위에 올려두십시오.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남은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단, 너무 뜨거운 온도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손등으로 먼저 확인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집에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승산혈 지압하기,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해도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났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통증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지며 색깔까지 변한다면 심각한 혈관 질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쥐가 나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급처치는 고통을 줄이고 안정을 찾게 해주지만 그 뒤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신호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습관과 응급처치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잠시 돌아봅시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비명, 칼로 찌르는 듯한 다리의 통증,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진실까지.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 생각했던 작은 신호가 사실은 혈액순환의 문제, 신경의 손상,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의학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방습관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갑작스런 경련에는 4단계 응급처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신호 5가지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귀찮아서 외면할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잠자기 전 다리 스트레칭을 몇 분 하는 것, 올바른 수면 자세를 지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쥐가 나지 않는 편안한 밤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험 속에는 더 깊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다리 쥐, 통증, 불안은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일부는 일찍 신호를 알아차려 건강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알고 실천했는가, 모르고 넘겼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이 사실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지켜줄 다양한 지혜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속에서 편안히 잠드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은 새로운 활력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질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